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두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한 분은 저희 엄마고 한 분은 저희 시어머니시죠. 사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고 두 분이 될 것 같아요. 두 분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엄마는 18, 한창 꿈 많은 나이에 저를 낳으셨어요. 아빠는 엄마보다 한 학년 위였던 같은 학교 선배였다고 해요. 엄마의 뱃속에 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빠는 자퇴를 하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고 들었습니다.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18살의 저는 얼굴도 모르는 아빠가 원망스럽기만 했어요. 아빠의 도망이 곧 제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 같았죠. 하지만 당시 아빠의 나이를 훌쩍 넘긴 지금은 어린 아빠가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웠을지 조금은 이해가 되더군요. 엄마는 천의 고아로 어떤 가족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엄마가 아주 어릴 때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요. 엄마는 고모댁에서 자랐지만 고모부의 사업 실패로 결국 고아원에 맡겨졌죠. 어린 시절부터 외로움과 싸워야 했던 엄마가 어떻게든 뱃속의 저를 지키려 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긴 상고 끝에 제가 태어나자 어린 엄마는 작은 저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홀로 고립된 기분으로 힘들었던 엄마는 저를 통해 다시 세상과 연결된 기쁨을 느꼈다고 하셨죠. 엄마는 어린 저를 키우기 위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가장 오래 일하셨어요. 매일 점심시간이 되면 엄마는 흰 모자를 쓰고 앞치마를 맨 채 급식실을 분주히 오가셨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저에게 물으셨어요. 희나야, 엄마가 급식실에서 일하는 거 창피하지 않아? 저는 엄마의 물음에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창피해? 난 엄마가 학교에 있어서 진짜 너무 좋아. 정말로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와 학교에서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친구들에게도 저기 우리 엄마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친구들도 저를 부러워하곤 했죠. 생각해보면 엄마와 학교에서 함께 보낸 시간이 저에게는 참 특별했어요. 신기하게도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엄마의 근무 시간도 딱 끝났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엄마와 운동장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하루 일과 중 하나였죠. 엄마는 항상 냉장고에서 막 꺼내 송글송글한 이슬이 맺혀있는 사과 주스를 2팩 가져오셨어요. 엄마와 함께 축구를 하는 아이들을 보며 마시는 사과 주스는 참 달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였죠. 이런 엄마의 그늘 아래에서 저는 아빠의 빈자리도 느낄 새 없이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엄마는 제 결혼을 앞두고 깊은 걱정에 빠지셨어요. 희나야, 엄마가 네 결혼에 흠이 될까봐 너무 걱정된다. 평생을 하루도 안 빼놓고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네 시댁 식구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어요. 엄마, 왜 그런 걱정을 하세요? 엄마는 언제나 제게 최고의 엄마셨어요. 엄마 덕분에 이만큼 자라서 행복하게 결혼 준비도 하고 있잖아요. 엄마는 점점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그래도 나는 우리 희나한테 아빠 있는 다른 애들처럼 사고 싶은 거 다 사주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간 게 아직도 미안해서. 엄마, 정말 맹세코 엄마가 지금 걱정하시는 이유 때문에 단 한 번도 슬펐던 적 없어요.
전 제 결혼식에 엄마가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유, 우리 희나 조막만 했는데 언제 다 커서 엄마를 위로하고. 엄마가 서운해서 널 어떻게 보내지?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위로하며 웃고 울면서 대화를 나눴죠. 시간은 흘러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손을 잡고 예약했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상견례 인원은 단촐했어요. 시아버님은 지병을 오래 앓으시다가 남자친구가 20살 때 돌아가셔서 자리한 인원은 어머니 2분과 결혼 당사자 2, 이렇게 4분이었습니다. 처음 뵙는 예비 시어머니는 인자한 눈매와 부드러운 미소가 인상적인 분이셨어요. 백화점에서 여성복 브랜드의 점장을 오래 하시다가 은퇴하셨다고 들었는데 우아한 패션 센스를 갖춰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계셨죠. 어색하게 인사를 나눈 후 분위기는 곧 화기애애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연애 이야기부터 식장 위치 이야기, 이어서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 이야기가 오갔죠. 제가 어릴 때 너무 장난이 심해서 난간만 보면 그렇게 슈퍼맨 놀이를 한다며 엎드려서 내려갔대요. 그래서 어린 시절 사진 보면 흰색 옷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흰색 옷만 입히면 일자 모양으로 검댕을 어찌나 묻히고 오든지 재현이 키우느라 제가 흰머리가 30살부터 났어요. 시어머니의 농담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어서 엄마도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죠. 희나는 어릴 때부터 운동신경이 타고나서 6살 때부터 두발 자전거를 잘 탔어요. 근데 하필 제가 자전거를 못 타서 얘 가르치려고 한참 새벽마다 자전거 연습하러 나갔죠. 놀이터 나가면 애들은 다들 아빠랑 타는데 얘는 아빠 없이도 혼자 쌩쌩 잘도 타고. 그 순간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가 싶더니 결국 눈물을 훔치셨어요. 죄송해요. 희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러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책이네요. 그때 시어머니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재현이 다 컸을 때 남편을 떠나보냈는데도 여즉 서운한 일이 많았는데 사부인께서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따님 잘 키워주셔서 너무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위로에 엄마는 그만 울음이 터진 것 같았어요. 엄마는 오랫동안 쌓인 해묵은 감정을 씻어내듯 눈물을 흘리셨고 시어머니는 그런 엄마를 다정하게 감싸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니 제 마음이 한결 나아졌어요.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시어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한 가족이니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서로 의지해요. 그동안의 고생은 다 잊고 행복하게 지내봐요.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엄마도 안정을 되찾았고 상견례는 다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혼을 결심한 것이 얼마나 좋은 선택이었는지 다시금 깨달았어요. 결혼은 인생에 있어 이막이라던데 앞으로 제 앞에 펼쳐질 새로운 씬이 너무 기대됐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전에 열심히 신혼집을 알아봤지만 서울에서 괜찮은 집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죠. 점점 오르는 집값에 이리저리 대출을 알아보며 밤낮으로 고민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를 불러 앉히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희나야, 재현아, 너희가 집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 안다. 근데 꼭 그렇게 힘들게 대출을 받아야 하니? 우리 집에 들어와서 당분간 함께 지내면 어때? 시어머님의 제안에 저희는 너무 당황스럽고 송구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염치도 없이 어떻게 그러겠어요. 혼자 사시는 집에 저희가 들어오면 너무 불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들어와서 함께 살면 나도 좋고 너희도 집 걱정 덜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잖니. 혼자 사는 게 외롭기도 하고 함께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구나. 결국 저희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배려로 시댁의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저희는 집에 대한 부담을 덜고 더 열심히 일하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었죠.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 덕분에 저는 그 무섭다는 시집살이가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으로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엄마와 저 그리고 대현이까지 6시 반까지 오라며 집합 명령을 내리셔서 무슨 사단이 일어났나 싶었죠. 회사 일이 끝나고 급하게 도착한 집 식탁에는 미역국, 잡채, 갈비, 양념 게장 등 산의 진미가 다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어리둥절해하는 저희를 향해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사부인 생일이 음력 날짜로 광복절이라고 하셨잖아요. 여러 의미로 좋은 날이라 기억해뒀는데 날짜를 헤아려 보니 오늘이지 뭐예요. 오늘은 제가 제대로 대접할 테니 그저 즐기기만 하세요.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의 선물에 엄마는 얼굴이 환해졌어요. 사부인, 감사합니다. 우리 딸 말고 남이 끓여준 미역국은 처음 먹어봐요. 남이라뇨, 사부인.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어서 다들 앉으세요. 뜨뜻할 때 드셔야지 진국이지. 식으면 영 맛이 없어요. 그렇게 두 분은 복분자주까지 한잔하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약주로 상기된 엄마의 볼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의 나이 차이가 13살이나 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엄마를 딸처럼 아껴주셨고 엄마도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기댈 수 있는 어른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저와 재현이 엄마와 시어머님은 결혼 후에 넷이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분 모두 다 늙은 사람들한테 헛돈만 쓴다며 만류하셨지만 결국엔 저희를 못 이기시고 같이 다녔어요. 아이고, 여기는 별천지구만. 세상에 이런 데가 있었어? 그러게요. 이런 데는 생전 처음 와봐요. 우리가 아들, 딸 잘 둔 덕에 호강하네요. 두 분은 처음으로 호텔에서 룸서비스 음식을 먹으며 눈을 반짝이셨고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호텔 수영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껏 꾸미고 칵테일바에 가서 멋들어진 칵테일도 맛보고 뜨뜻한 풀빌라 풀장에서 물장난도 하셨죠. 희나야, 재현아, 정말 고마워. 이렇게 멋진 처음을 선물해줘서. 어머님들, 앞으로도 많이 놀러가요. 저희가 더 많이 모실게요. 두 분께 멋진 추억을 선물해드리며 저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시어머님 생신에는 태국으로 첫 해외여행도 갔는데 엄마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 비행기를 타보셨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엄마가 안절부절 못하시자 시어머니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사부인. 비행기 처음 타보는 거라 긴장되시죠? 제가 옆에 있으니 걱정 마세요. 엄마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두 분이서 좋은 친구가 되신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태국에서의 일출 투어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하더니 어둠 속에서 점점 빛이 피어오르는 모습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연신 감탄하며 풍경 사진을 찍던 엄마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희나야, 여기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성산 일출봉 일출이 그렇게 장관이라던데 그 근처를 그렇게 지나다니면서 일출 한 번을 못 봐서 아쉽네.
시어머니가 엄마의 말을 듣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다음에는 꼭 같이 가요. 성산 일출봉에서 또 이런 멋진 추억을 만들면 좋잖아요. 맞아요. 꼭 같이 가요. 이렇게 네 사람이 함께라면 어디든 좋을 것 같아요. 순간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가슴에 품은 채 우리 네 사람은 다음 여행을 기약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행을 다녀와서 엄마와 시어머니, 남편과 저는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오늘이 남은 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글귀를 어디선가 읽은 시어머니께서 젊을 때 가족 사진을 남기면 어떻겠냐고 제안해 주신 덕분이었죠. 사진 기사는 환하게 웃으시는 엄마와 시어머니를 보더니 웃으며 물었습니다. 두 분 자매이신가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기사님의 물음에 두 어머니는 동시에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아니에요. 사돈지간이에요. 죄송합니다. 웃는 모습이 너무 닮아서 자매신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들은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죠. 정말이에요, 사부인. 웃는 모습이 정말 꽃같이 화사하세요. 이제 우리가 평생 가는 가족이니까 그동안 힘들었던 날은 다 잊고 오늘처럼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찍는 내내 엄마는 눈물을 참으러 애쓰셨지만 빨개진 눈과 코는 쉽게 감춰지지 않았어요. 모두가 가벼운 농담으로 엄마를 위로하며 사진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나서 사진 기사가 빨개진 엄마의 눈과 코를 보정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엄마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그 모습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이 우리의 마지막 가족 사진이 될 줄은 그 아무도 몰랐죠.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좋을 날들을 왜 그 순간에는 알지 못하는 걸까요? 5년 후에 일어날 비극을 이때 알았다면 우리 가족의 운명은 바뀌었을까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어느새 엄마와 시어머니는 많이 가까워지셨어요. 두 분이서 훌쩍 차를 몰고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시기도 하고 한 집에 모여서 수다를 떨고 커피를 마시기도 했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희나야, 네 엄마가 심심할 때마다 뜨개질로 수세미를 뜨시더라. 손재주가 아주 좋으신 것 같아. 그래서 그저께는 뜨개질 공방에 갔었거든. 선생님이 엄마 손재주 보시고 금방 배울 거라고 하시더라. 엄마와 시어머니는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뜨개질 공방을 같이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가 너무 빨리 배워서 선생님도 혀를 내두르시는 1등 수강생이라고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엄마는 상기된 얼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희나야, 엄마 나이 50에 적성 찾았나 봐. 얼른 배워서 네가 좋아하는 상아색 스웨터 떠줄게. 저는 엄마가 새로 무언가를 배우신다는 게 정말 기뻤습니다. 두 분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점 더 가까워지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저희 부부는 착실하게 돈을 모아서 전셋집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동안 두 분의 우정은 부쩍 깊어졌고 엄마는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의 체형과 분위기에 딱 맞는 옷과 액세서리를 잘 고르시는 멋쟁이셨는데요. 그런 시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는지 엄마도 그 즈음부터 옷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평생 옷에 관심이 없는 분인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제 학창 시절 엄마는 유행하는 운동하며 점퍼까지 아낌없이 사주셨지만 본인은 실용성이 최고라며 1년에 옷을 한두 벌 살까 말까 하셨거든요. 어린 제가 새 옷을 입으면 엄마는 항상 박수를 치며 감탄하셨죠. 엄마는 저를 바라보며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 딸이길래 이렇게 예뻐? 머리 봐도 태가 나네 우리 딸. 엄마의 눈동자에는 항상 제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저는 엄마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서 뱅글뱅글 돌곤 했죠. 그런데 그 즈음 엄마는 새 옷도 입고 새 신발도 신고 본인에게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이며 아울렛으로 옷을 구경하러 다녀오신 엄마는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말씀하셨습니다. 백화점 옷이 역시 질이 좋더라. 사부인이 옷 고르는 센스가 너무 좋으셔. 남편에게 그날 일을 이야기하자 남편은 참 좋아했습니다. 희나야, 내가 아직 부족해서 두 분 호강시켜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옷 한 벌씩은 계절마다 사드리고 싶어. 남편의 세심한 생각이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엄마께 적게나마 용돈을 드리며 마음에 드는 옷을 사시라고 하자 엄마는 극구 사양하시다가 결국엔 받으셨습니다. 어느 주말 두 분은 쇼핑을 다녀오신다며 나갔고 남편과 저는 모처럼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늦은 오후쯤 되자 두 분께서 쇼핑백을 들고 돌아오셨죠. 희나야, 우리 왔다. 네 엄마 좀 봐라. 너무 고우시지? 어쩜 이런 색깔이 잘 받으실까? 마음에 꼭 드는 원피스를 발견했다는 엄마는 참 예뻤습니다. 푸른색 단정한 원피스가 고운 피부와 참 잘 어울렸어요. 장모님, 너무너무 고우십니다. 어디 나가면 30대인 줄 알겠어요. 뭐? 정서방동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집안은 화기애애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칭찬에 엄마는 포즈를 취하며 그 자리에서 두 바퀴 도는 팬 서비스까지 해주셨어요. 나풀거리며 엄마의 종아리께에 사르르 떨어지는 옷자락을 보자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최대한 눈물을 참아보려 했는데 결국엔 참지 못하고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희나야, 어때? 엄마 잘 어울리니? 좀 주책스럽진 않어? 어머, 얘 왜 울어? 엄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눈물은 결국 주체할 수 없이 커졌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진작에 좋은 옷 사드렸어야 했는데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랐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너무 무심했다. 미안해, 엄마. 제 고백에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꼭 껴안으셨어요. 희나야, 네가 어디가 무심해. 예전에도 지금에도 너는 너무 착하고 예쁜 딸이야. 엄마 생각해줘서 너무 고맙다. 저희 모녀를 보고 시어머니는 박수를 2번 짝짝 치시며 짐짓 밝게 말씀하셨죠. 재현아 봤지? 너무 보기 좋다. 엄마도 이렇게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의 너스레와 저와 엄마는 울다가 웃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에는 우리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죠. 그 무렵부터 엄마는 시어머니와 속닥속닥 무언가를 대화하듯 하셨어요. 두 분은 함께 있을 때마다 비밀 이야기를 나누는 듯 소곤소곤 말하며 눈을 마주쳤죠. 엄마와 시어머니는 그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소녀처럼 깨르르 웃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시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두 분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비밀스러운 내용이 무엇일지 상상하게 되었죠. 어느 날 두 분이 함께 외출했다가 돌아오신 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궁금한 마음에 물어보았어요. 어머님,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세요? 저도 알려주세요.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희나야,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땐 꼭 엄마 응원해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두 분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예고 같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나 흘러갔을까요? 저희 부부는 드디어 시댁 근처로 전셋집을 얻어 이사를 했어요. 연식이 꽤 된 아파트였지만 우리 집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도 마음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두 분을 초대해 집들이도 하고 이제 막 이사간 집의 구조가 눈에 익을 때쯤이었어요. 갑자기 엄마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드디어 그동안 숨겨왔던 좋은 일을 저에게도 얘기해 주시는 건가 싶었죠. 딸, 우리 오랜만에 데이트 좀 할까? 좋죠. 어머님도 같이 갈까요? 오늘은 그냥 우리 둘이서만 가자. 오랜만에 엄마랑 딸 이렇게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하는 엄마의 제안에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엄마와 데이트를 하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고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것 같은 예감에 긴장도 되었죠. 엄마, 어디 가서 뭐 드시고 싶으세요? 글쎄, 산성의 더덕구이집 어때? 오랜만에 그 집 음식이 먹고 싶네. 우리는 차를 타고 식당으로 향했어요. 도착해서 맛있는 한정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식사를 마치고 2층 창가에 물안개가 피어오른 호수가 보이는 근사한 카페로 갔습니다. 항상 카페인을 달고 사시던 엄마는 이상하게도 평소 드시지도 않던 뜨거운 녹차를 주문하더니 한참을 손에 대지 않고 티백으로 컵 안을 휘젓기만 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계속 휘저으면 엄청 떫어질걸요? 오늘 왜 그래요? 할 말 있는 사람처럼. 저는 엄마를 장난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티백을 휘젓다가 멈추었고 컵 안에는 티백이 터졌는지 찻잎들이 지저분하게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엄마는 한참을 호수 위의 물안개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희나야, 사실은 말이다. 최근에 병원에 갔는데 엄마가 간암 사기랜다. 이제야 저에게도 좋은 일이 뭔지 공유해 주실 줄 알았는데 엄마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활기차 보이는 엄마가 간암 사기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지? 지금 장난치는 거죠? 내가 어디서 봤는데 암 걸리면 이유 없이 살이 엄청 빠진대요. 엄마는 그대로잖아. 오진일 거야. 말도 안 돼. 하지만 엄마는 담담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희나야, 나도 믿기지가 않지만 이게 현실이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몸무게도 정상이고 혈색도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도 암일 수 있다고.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이제야 말해요? 진작 저한테 얘기했어야죠. 저는 엄마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을 받을 시간도 아까웠어요.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뭐든 해야 했죠. 저는 당장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암 명의가 있다는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려 실력이 좋은 간담 취획과를 갖춘 병원이 어딘지 물어보고 간암으로 투병하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있는 카페에 여러 번 글을 올려 정보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 3곳을 추려서 간신히 예약을 잡을 수 있었고 엄마는 같은 검사를 받아야 했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나도 지옥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누구의 연락을 받거나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시시콜콜한 일상 얘기나 하다니 세상에 대한 적개심이 마음속에서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이어가셨지만 제 마음은 매일 밤 시커먼 절망 속에서 헤맸어요. 밤이 되면 시커먼 늪에서 엄마가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는 꿈을 꾸었고 손을 뻗어 엄마를 잡았다가 놓칠 때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어김없이 엉엉 울었고 베개는 눈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완치하길 간절히 바라면서도 혹시라도 오진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시어머님이 연락을 기다린다고 하셨지만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결과를 들으러 간 병원 복도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정말 터질 것 같이 뛰었어요. 몇 번이고 전광판에 엄마 이름이 떴나 확인해야만 했죠. 천명숙 씨랑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엄마와 눈을 한번 마주치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모니터 화면을 보며 무겁게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환자분 상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지 않아요. 여기 흰색 좀 보이시죠? 여기, 또 여기도요. 암세포가 수술도 항암 치료도 불가능할 정도로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가족분들에게 모두 알리시고 어머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게 최선이에요. 저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환자의 컨디션이랑 평소 건강 상태에 따라 장담할 순 없지만 보통 이 기수에는 약 6개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남은 시간이 고작 6개월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죠. 엄마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그때부터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엄마의 손을 꽉 잡고 차가운 병원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자마자 눈물이 주르륵 쏟아졌어요.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엄마는 눈물 흘리는 저를 보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희나야, 우리 강하게 버텨보자. 덕분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잖니. 저는 엄마를 모시고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는 벌써 저녁 때가 됐다며 저녁 준비를 하려고 나섰어요. 엄마가 오랜만에 집밥 차려줄게. 네가 좋아하는 열무김치 하려고 어제 네 시어머니랑 시장에 가서 열무를 한 단 사놨거든. 엄마의 애써 밝은 모습에 속이 상한 저는 결국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엄마, 이 상황에 지금 밥이 중요해? 아니에요. 엄마, 그냥 간단하게 먹어요. 제가 할 테니까 그냥 앉아 계세요. 저는 제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일단 양파를 꺼내 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뚝뚝 흘러 앞을 가리고 결국 손을 살짝 베이고 말았어요. 아야! 제 비명소리에 놀란 엄마는 한달음에 달려와 제 손가락에 난 상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칼 만질 땐 조심해야지. 아이고, 피가 철철 나네. 얼른 요 앞에 병원에 가자. 어서 외투 입어. 엄마, 지금 내 이깟 상처가 문제야?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6개월이라는 말에는 정작 태어나셨으면서 딸에게는 고작 이런 배인 상처 하나에 쩔쩔매는 엄마의 모습에 울분과 슬픔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숨이 벅찰 정도로 오열하며 말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엄마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 어린 내가 넘어져서 무릎에 생책이라도 났을 땐 그 뙤약볕에 병원까지 업어서 뛰어가고 난리를 쳤으면서 엄마는 왜 자기가 이렇게 아픈 건 무심하고 담담해? 내가 건강검진을 진작 해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진짜 딱 죽을 것 같아, 엄마. 엄마. 그때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참 저는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쏟아냈어요. 어머님, 말씀하셨던 좋은 일이 이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남은 날이 6개월이라는 게 어떻게 좋은 일이냐고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는 누구에게라도 이 원망과 죄책감을 떠넘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서 그동안 그렇게 매일 붙어 있으셨으면서 왜 엄마의 아픔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희나야, 그런 거 아니야. 너희 시어머니 미워하지 마라. 엄마가 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엄마의 손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이 참 애틋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는 이 따스함을 못 느낄까봐 너무나도 불안해졌어요.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당분간 짐을 싸서 본가로 들어갔습니다. 회사에도 간병 휴직계를 내고 잠시 쉬기로 했어요. 엄마 곁에서 하루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엄마를 살리기 위해 혹은 좀 더 오래 붙잡고 있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항암에 좋다는 영양제며 보조제를 박스로 사서 알람을 맞춰가며 챙겼어요. 서리태회 속 민들레를 구해와 끼니마다 올리는 저를 보며 엄마는 맑게 웃었죠. 얘, 매 끼니마다 쑥을 먹으니까 꼭 곰이 된 것 같다. 이제 사람 되려나? 하지만 야속한 암세포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방 유명한 병원을 예약하는 저를 엄마는 조용히 말리셨어요. 이제 그만하자. 엄마는 이미 받아들였어. 엄마의 태연한 말에 화가 벌컥 나버린 저는 또 싫은 소리를 하고야 말았어요. 받아들이긴 뭘 받아들여. 주위 사람들 생각도 안 해요? 엄마, 전 포기 못해요. 제가 꼭 살릴 거예요. 그러나 엄마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나야, 엄마는 말이야. 지금 너랑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단다. 남은 시간을 살기 위한 노력으로 허비하기보단 너와 함께 추억을 만들고 싶어. 그 순간 저는 이제 엄마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엄마와 함께 둘만의 추억을 쌓기로 했어요. 엄마와 나란히 앉아 흰 종이에 둘이서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엄마는 망설임 없이 종이를 금방 채우셨죠. 엄마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소원은 저와 함께 전시회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전시회 데이트를 자주 했는데 엄마도 그게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엄마와 손을 잡고 전시회도 가고 도자기 공방에도 가고 자동차 영화관에도 갔습니다.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졌지만 엄마는 매일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때는 엄마의 새로운 면을 매일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엄마는 긴장했을 때 손가락 마디를 꾹꾹 주무르는 버릇이 있었고 즐거울 때는 눈빛이 반짝이며 잘게 박수를 치곤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와의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웠어요. 어느 날 엄마와 함께 마당 한켠 텃밭에 금전화 씨앗을 심기로 했습니다. 텃밭은 넓진 않았지만 상추며 깻잎, 방울토마토를 심을 정도는 되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흙 냄새가 코끝을 스치며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금전화 씨앗을 손에 쥐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금전화 꽃잎이 간암에 그렇게 좋다네. 우리 이거 잘 키워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꽃잎도 말려서 꽃차로 만들어 먹지. 우리 딸 이러다가 약초꾼 되는 거 아니야? 효능이라는 효능은 다 꿰고 있네. 엄마와 저는 작은 삽을 들고 텃밭에 구멍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파내고 씨앗을 하나씩 심으며 멀리서 새들이 쥐저기는 소리를 들었죠. 제가 일부러 금잔화를 고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금잔화는 여름에 피는 꽃이었고 그때쯤이면 엄마와 함께 이 꽃을 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엄마, 지금은 봄이니까 여름에는 같이 꽃 볼 수 있겠죠? 엄마는 대답 없이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엄마가 말없이 웃을 때마다 저는 엄마에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음을 다시금 떠올리고 목 놓아 울고 싶은 감정을 애써 견뎌야 했어요. 엄마는 작은 삽으로 흙을 덮으며 조심스럽게 손으로 다졌습니다. 저는 옆에서 물을 뿌리며 부디 씨앗이 잘 자라길 기도했죠. 희나야, 금잔화는 매일 들여다보지 않아도 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신경 써주면 잘 자라거든. 엄마의 말에 남의 일처럼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울컥했지만 꾹 참고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엄청 예쁠 거예요. 꼭 같이 봐요. 저는 엄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엄마는 틈틈이 저에게 줄 스웨터를 뜨셨고 힘이 붙이시는 듯 스웨터는 아주 조금씩 완성되어 갔습니다. 2주가 지난 후 엄마가 완성한 스웨터를 입어보니 아주 딱 맞았어요. 그 다음엔 아주 폭단한 원단에 회색 목도리를 뜨기 시작하셨는데 누구 거냐고 물어봐도 엄마는 그저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드리려나 보다 생각하며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엄마가 썼던 버킷리스트 그중 가장 마지막 항목은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에 다시 찾아가는 것이었죠. 어느 따스한 오후 엄마와 함께 초등학교 정문 앞에 섰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크게만 보였던 정문의 계단도 손이 닿지 않았던 철봉들도 이제는 어른이 되어 찾아가니 어쩜 그렇게 작은지 엄마는 한참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어쩜 여기는 아직도 똑같구나. 우리 희나 손잡고 입학식 날 처음 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 병아리 같은 게 어떻게 교실을 혼자 찾아가려나 한참을 뒤에서 보고 있었어.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저도 입학식 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저를 데리고 창고로 쓰이는 건물 지붕 및 담벼락으로 갔어요. 한참 벽을 둘러보던 엄마는 뭔가를 발견했다는 듯 외쳤죠. 여기 있다. 의아해진 제가 엄마에게 다가가자 엄마는 벽의 어느 한 곳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고개를 숙여 자세히 보니 희미한 분필 자국으로 선이 몇 개 그어져 있고 삐뚤삐뚤한 숫자가 써 있었죠. 그 글자를 보자 저는 갑자기 그때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키가 작아 항상 번호가 1번이었고 별명은 땅꼬마였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저를 데리러 온 엄마에게 저는 왜 이렇게 키가 작냐며 엉엉 울었고 그러자 엄마는 저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퀴즈 줄까? 우리 희나는 엄마보다 훨씬 클 거야. 그때 엄마는 땅에 굴러다니던 분필을 주워 제 머리 위로 작게 선을 그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크게 보이고 싶어서 살짝 까치발까지 들었죠. 그리고 뒤를 돌아 엄마가 그려준 선 옆에 작게 9라고 썼습니다. 엄마, 9살 희나라는 뜻이야. 나 1년마다 키 잴래. 그날부터 우리는 새학기가 되면 연중 행사처럼 키를 쟀습니다. 정말로 점점 크는 키를 보면서 뿌듯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행복해하는 저를 보며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셨죠. 엄마보다 희나가 키가 크면 그땐 우리 같이 와서 이거 지우는 거야. 알겠지? 그 뒤로 바쁘게 지내느라 잊고 살았지만 지금은 정말 엄마보다 훌쩍 커버린 제가 그 세월이 깃든 흔적을 보고 있었습니다. 희나야, 기억나지? 네가 엄마보다 더 크면 우리 같이 지우기로 했잖아. 공공시설에 낙서한 것 같아서 마음이 찜찜했는데 우리 희나랑 같이 와서 이걸 지울 날이 정말 오는구나. 엄마의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엄마가 꺼낸 물티슈로 분필 자국을 지우자 9살부터 13살까지의 어린 저와 엄마의 흔적도 깨끗이 사라졌어요. 함께한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고 그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엄마와 저는 어린 시절 학교 후에 앉아서 사과 주스를 마시던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란히 앉아서 운동장을 가만히 바라봤죠.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가만히 웃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에 엄마가 태국 여행에서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죽기 전에 성산 일출봉에서 아침해를 보고 싶다는 말씀이었죠. 엄마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한 저는 충동적으로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저는 여행을 가기 전에 어머님께 금전화 화단이며 집을 좀 부탁할 생각으로 시댁에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시댁에 오니 현관에서부터 믹서기 돌아가는 소리며 매콤한 냄새가 가득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신발을 벗고 인사하며 들어서니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김장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8월 한여름 날씨에 집안은 푹푹 찌는데 시어머니는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며 배를 갈아서 양념장을 붓고 계셨죠. 아직 냉장고에 지난 가을에 했던 김장김치가 가득한데 왜 또 김장을 하시나 의아했지만 일단 할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태국 일출 투어에서 했던 얘기 혹시 기억하세요? 태국 여행 갔을 때 우리 엄마가 제주도 성산일출봉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몰래 비행기표 예매했어요. 엄마가 더 힘들어 하시기 전에 단둘이서 다녀오고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제 얘기를 듣고 잠시 멈추더니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어요. 희나야, 그 여행 가지 마라. 너는 나랑 김장이나 하자. 그 태평한 소리의 순간 지금 김장이 중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죠. 저는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지금 김장이 중요해요? 우리 엄마 이 여행도 못 가고 그대로 보내드리면 저 정말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요. 외래에서 진통제도 곧 더 센 걸로 바꾼다는데 엄마 정신 성하실 때 다녀와야 한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더 태연한 얼굴로 도마 위에서 무채를 썰었어요. 무채가 깔끔하게 도마 위에 쌓여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머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아득해졌습니다. 밖에 못 봤니? 더워 죽겠는데 뭘 여행을 가?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줄 테니까 여기서 나랑 같이 김장이나 하고 수육이나 삶아 먹자. 그 순간 제가 느낀 분노와 절망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엄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양념이 가득 든 대야를 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얌영장이 바닥에 쏟아지면서 온 주방에 빨간 물결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놀란 눈으로 그 자리에 멈춰 서더니 곧 묵묵히 엎어진 양념장을 퍼다 대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고무 장갑이 뻘건 양념장에 물들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제 성급한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네 엄마가 요새 통 식사를 안 하시는데 특히 신김치는 보기만 해도 물린다지 뭐니. 새김치랑은 한 술이라도 뜨실까 싶어서 담그고 있었다. 그런데 말끝을 흐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정신이 화드득 돌아온 저는 어머니께 다가가서 흐느끼며 사과했죠.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어머니. 고개를 들었을 때 시어머니의 온 얼굴에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걱정하는 사람의 눈물이었어요. 5년의 세월 동안 시어머니의 눈물을 처음 본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말없이 고무 장갑을 벗은 시어머니도 저를 꼭 안아주며 함께 울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에는 슬픔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깊은 한숨을 쉰 시어머니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가, 희나야, 모녀가 이별여행 간다는데 내가 어떻게 속 편하게 김장이나 담자고 할 수 있겠니? 다 이유가 있었단다.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놀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어진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너희 엄마에게 정인이 생기셨어. 뜨개질 공방 운영하시는 분인데 자식도 낳기 전에
아내를 일찍 잃고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뜨개질을 시작하셨다고 하더구나. 나이는 엄마보다 2살 많고 다정하고 친절한 분이야. 너희 엄마가 너만 보면서 사셨던 거 알지? 내가 보기엔 둘 다 서로 마음이 가는 게 보이는데 너 생각하면서 참 오래도 버텼다. 결국엔 그 선생님이 먼저 고백을 하셨어. 좋은 감정으로 만나면서 재혼까지 이야기가 나왔었단다. 언제 너에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하던 와중에 암이라는 얘기를 들은 거야. 네 엄마 정말 오래 힘들어 하셨어. 2분이서 제주도 일출 보면서 마지막 인사하기로 마음을 맞추셨다는구나. 저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그런 귀한 마음을 저 때문에 품고만 계셨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동시에 마지막 여행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너무 슬퍼요. 엄마랑 전 항상 함께였는데 제가 엄마의 마지막 여행을 같이 갈 수 없다는 게. 희나야,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엄마도 여자로서 마지막 작별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 그 시간을 양보해 주자꾸나. 어머니. 시어머니는 다가와서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너도 참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참고 견뎌줘서 고마워. 엄마가 얼마나 널 사랑하시는지 잘 알잖니. 우리는 우리대로 엄마를 잘 보내드릴 연습하자. 시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없이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는 비로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길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죠. 감정이 좀 진정되자 시어머니는 짐짓 엄한 말투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김치 담그는 거 도와줄래? 양념 후딱 다시 해서 엄마 갖다 드리자. 이번 양념은 안 엎을 거지? 시어머니의 너스레에 저는 눈물을 닦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고무장갑을 끼고 양념을 버무리며 정성스럽게 김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김치가 완성될 때쯤 시어머니는 배추 한 포기를 들고 웃으며 말씀하셨죠. 희나야, 이렇게 정성스럽게 담갔으니까 네 엄마가 밥 한 술이라도 더 드시겠지? 안 드시면 우릴 봐서라도 꼭 드시라고 해보자. 저는 시어머니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엄마가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김장을 마친 후 시어머니와 저는 정성스럽게 만든 김치를 엄마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엄마는 소파에 기대 책을 읽고 계시다가 우리를 보자 환하게 웃으셨어요. 희나랑 여름 김치 좀 담갔어요. 젓갈 별로 안 넣어서 매콤하게 상쾌하실 거예요. 드시고 기운 좀 회복하세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 김치를 한 입 맛보시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죠. 어머, 정말 상쾌하고 맛있어. 오랜만에 입맛 도네요. 고마워요, 사부인.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다행이에요. 다 드시면 또 해드릴 테니까 끼니 좀 제발 잘 챙기세요. 그날 저녁 엄마는 오랜만에 밥 한 그릇을 다 드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본 지가 정말 오랜만이었기 때문이었죠. 엄마는 밥을 다 드시고 나서 저를 바라보며 머뭇거리다 말을 꺼내셨습니다. 희나야, 사실 나 이번에 친구랑 여행을 좀 다녀오려고 해.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직접 얘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거든요. 네, 엄마.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그리고 저는 엄마께 용돈을 두둑히 드렸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에 이번 여행을 통해 잠시라도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엄마는 곧 이별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엄마는 다소 지쳐 보였지만 짐을 내려놓은 듯 후련한 표정이었죠. 엄마는 한숨을 내쉬며 오랫동안 품고만 계시던 고백을 시작하셨습니다. 희나야, 네 시어머니한테 들었다. 엄마가 못나서 먼저 얘기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래도 엄마한테는 그 사람이 참 소중한 사람이었어. 너희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힘들고 외로웠는데 남의 치부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분이셨거든. 이번 여행은 둘 사이 인연의 마지막이었지만 참 행복한 시간이었으니 됐다.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시절 철없던 저는 우리 엄마는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도 한 사람의 여자로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사랑받기를 원했던 거죠. 한참을 망설이던 저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했다니 저도 좋아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으셨어요. 이해해줘서 고맙다, 희나야. 너도 알겠지만 엄마는 네가 있어서 그동안 견딜 수 있었어. 엄마한테는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소중하다는 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의사가 선고했던 6개월에 더해 5개월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여행을 다녀오신 후에 엄마는 급격하게 체력이 나빠지셨어요. 결국 저와 엄마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갔습니다. 독한 진통제 때문인지 엄마는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을 자는 시간이 많았어요. 저는 몇 번이고 엄마의 미미한 숨소리를 들으러 일어나 귀를 기울여야 했죠. 그렇게 매일 엄마의 생명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의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던 어느 날 새벽 4시 엄마는 갑자기 기력을 차리셨어요. 작은 목소리로 희나야라고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부수수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제게 건네는 물을 달게 드시고 몸을 일으켜 세워 앉으셨어요. 오늘은 컨디션이 괜찮구나. 긴 꿈을 꾼 기분이야. 그동안 엄마의 자는 얼굴만 하염없이 바라보던 저는 눈물이 나도록 기뻤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유치원에서 나눠준 무지개 떡을 엄마 준다며 고사리 손으로 가져왔던 이야기, 초등학교 다닐 때 동생 낳아주면 안 되냐고 떼를 써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던 이야기, 몇 번을 들어도 질리지 않는 우리 둘만의 소중한 추억 이야기였죠.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는 것처럼 엄마는 가만가만 제 머리칼을 귀 뒤로 넘겨주셨습니다. 희나야, 엄마는 네가 좋은 남편에 좋은 시댁 만나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딱 하나 바라는 건 단 1분 1초라도 네 행복을 위해 살아. 우리 두 사람은 울고 웃으며 동이 틀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햇빛이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오자 엄마가 이제 좀 눕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침대를 내려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엄마의 대화가 너무 아쉽고 소중해서 저는 계속해서 엄마께 말을 걸었어요. 엄마 생신 내일 모레잖아. 이번 생신엔 뭐 하고 싶어요? 어머님이랑 재현 오빠랑 불러서 휴게실에서 케이크라도 불까요? 엄마는 스르륵 눈을 감은 채 대답하셨어요. 입가에는 살품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소풍 가고 싶다. 소풍? 어디로? 꽃밭으로. 엄마의 꿈꾸는 듯한 목소리를 들은 저는 의아해져서 꽃밭? 이라고 물었어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그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엄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엄마의 생일을 하루 앞둔 날, 엄마는 하늘나라로 소풍을 가셨습니다. 고요히 잠든 듯한 엄마의 손을 잡으며 전 많이도 울었어요. 엄마의 장례식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 옆을 지켰습니다. 첫날 새벽에는 회색 목도리 차림의 중년의 신사분이 오셔서 뚝뚝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와 마주보고 목례를 한 그분은 장례식 비용의 절반가량이나 되는 조의금을 내고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국가꽃으로 둘러싸인 영전 사진 속에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사진 속의 건강한 엄마는 제가 면세점에서 사준 스카프를 메고 수줍게 웃고 있었죠. 5년 전 가족 사진을 찍었던 날, 증명사진이 없는 엄마를 위해 추가로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엄마는 다 늙어서 무슨 증명사진이냐며 부끄러워하면서도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었죠. 만약 이날로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엄마를 병원에 데려가서 먼저 검진을 받았더라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일으켜 세워준 따뜻한 손이 아니었다면 언제까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제 두 손을 꼭 잡고 위로해 주셨어요. 희나야, 우리가 사돈으로 만났지만 너희 어머님은 나한테 있어서 제일 친한 벗이자 친동생 같은 사람이었어. 내가 숨이 멎는 날까지 널 돌볼 테니까 세상에 너 혼자라는 그런 외로운 생각은 하지 마라. 재현이랑 내가 영원히 네 가족이야. 어머니와 남편은 그렇게 저를 꼭 껴안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의 깊은 유대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죠. 엄마가 돌아가셔도 태양은 다시 뜨고 계절마다 꽃은 피었다 지더군요. 한동안은 엄마가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며 저는 매일 1분 1초라도 행복한 순간을 즐기려 노력했어요. 출근길에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점심에 시원한 커피를 마시고 좋은 풍경을 보면서 일상에서의 행복을 찾으려 애쓰고 있죠. 엄마의 부재로 인한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시어머니와 남편 덕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언제나 제 곁에서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거든요. 엄마가 주신 숙제라고 생각하고 남은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주말마다 본가 마당에 심은 금전알을 계속 가꾸고 있어요. 여름이면 흐드러지게 피는 금전알을 보며 언제까지고 엄마를 생각할 거라고 다짐합니다. 엄마가 꿈꾸던 꽃밭, 그곳에서 엄마는 이제 평화롭고 행복하게 계실 거라고 믿으며 저는 오늘도 내일도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서 저희 어머니의 명복을 빌어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